자, 오늘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일고대사 마지막 부분에 우리 남부여로 지금 통칭되는 백제가 어떻게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3년 동안 응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다물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교과서에서는 일본식 표현으로 부흥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다물운동이 전개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이겼다가 내분으로 역전이 됩니다. 당나라한테 역전이 돼가지고 나당연합군에게.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있었던 백제가 멸망하고, 그 왕족들이 외열도로 가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백제국을 세우게 되는 게 이제 일본의 성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세민, 당태종하고 그 다음에 김춘추 간의 나당연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게 647년인가 그런데 그동안 벌써 한 13년이 지났어요. 660년이면. 그랬는데 이제 신라에서 백제를 침공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태자를 보냅니다. 태자 김범빈을 보내가지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 때 김춘추와 맺었던 나당연합을 실행하라,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태종은 이미 죽고 없고요. 그 아들인 당고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측전무가 있었죠. 예. 근데 서로 합의한 대로 백제를 먼저 친 다음에 고구려를 공략하기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북방군과 남방군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서필하력이라는 장군이 고구려 쪽으로 진격하고, 그게 북방군입니다. 남방군은 소종방과 신라군이 연합하여 남부여를 치기로 그렇게 각각 결의했습니다. 660년 6월에 저번에 이 나당연합을 하기 위해서 볼모로 김인문이라는 왕자가 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 당나라 장수 소종방이 이끄는 당군 13만 명이 덕물도에 도착합니다. 제가 덕적도에 실제로 탐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덕적도 바로 옆에 있는 좀 작은 그런 섬이 덕물도라고 하더라고요. 덕물도. 그래서 이 덕물도에 이제 도착했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태자 김범민이 5만 명의 군사를 이끌리고 이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합을 하면 18만이 되는 거죠. 당군 13만, 신라군 5만. 예. 자, 그리고 이제 2군은, 신라군을 이끄는 제2군 사령관은 대각강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군 5만 명을 이끌고 합천 대야성을 출발하여 지금 부여 사비성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벌써 우리 학자로서 유명했던 우리 이율곡, 이율곡 이죠. 이 선생은 벌써 임진왜란이 올 걸 예측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백제에서도 성충이라고 하는 상자평 출신에다가 아주 노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당나라가 쳐들어올 거를 다 예측을 해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미인계, 반강계에 빠져가지고
무녀 금화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그래서 이게 지금 옥중에 있었는데 그때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옥에 갇히면 화가 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무슨 그 충언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서신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서 다 아는 거고, 육군은 금강의 상류인 탄현을 넘지 마라. 탄현 고개입니다. 그리고 수군은 그 백마강 입구인 기볼포를 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아주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참 우리나라보다 이 백제가 그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런 그 충신들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라가 흥하려면은요, 모든 사람의 얘기가 막 종합되고 집중화되고 막 이래서 잘 되는데, 나라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꼭 이렇게 분산이 되고 결정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전부 이렇습니다. 의자왕이 놀랐어요. 예? 의자왕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군신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라는 게 급해지면은 그 노신들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다른 그 충신이었던 그 흥수라는 사람인데, 그때도 이 사람도 반강제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아까 중요한 거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워야 되는데, 평원, 광활한 그 평야 지역에서 싸우면은 불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볼포라든가 탄현과 같이 이렇게 백제군, 아군에게 그 유리한 지역을 선점해서 거기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동일하게 아까 기볼포와 탄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성균관에서 그 충남 그 도청 공무원들을 가르쳤는데, 탄현이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대전 위쪽에 그 유성이 있죠. 카이스트 있는데 그 유성 그 오른쪽에 그 마도룡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마도룡이라는 고개가 탄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전시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전시기 때문에. 삼국사계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기볼포도 이게 군산이냐 장항설이냐 뭐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장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제 그 충신이 자평 의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70세의 노장이었어요. 그런데 공격의 방향성, 즉 다시 말해서 당나라 군이 멀리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피곤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 내리자마자 그 아직 정렬을 하지 못한 당나라군부터 먼저 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결정이 반대로 신라부터 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뭐냐면 경험이 많고 충신인 사람들의 의사를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충신은 성충, 그 다음에 흥수, 나중에 이제 다물군 운동하는 부여복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지금 측근에서 지금 그 의자왕을 보필한다 하는구나. 하여간 같이 지금 있었던 측근들이 그 충상과 상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노신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꼭 반대 의견을 냅니다. 만약에 의자왕도 이런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안 냈으면 이 사람
자기 과거에 그 충직한 신하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는데, 이 충상과 상형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의 입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간신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벌포 입구에, 백마강 입구에 도라하기 전에 그 수군을 쳐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당수군이 백마강으로 진입을 해서 기벌포를 지나서 그 백마강을 따라 좁은 수로를 따라 일자형으로, 나란히 가지 못하고 일자형으로 가면 좌우에서 협공하기가 쉬울 거다. 하여간 말은 그럴듯해가지고 이 의자왕은 혼란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형이라는 사람은 또 뭐냐? 당군을 아까 의직이 당나라부터 먼저 치자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부여북신보다도 의직을 집어넣어야겠네요. 이 사람은 당나라부터 먼저 치자 그러는데, 이건 또 뭐예요? 신라부터 먼저 치자 그런 거예요. 신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향성이 틀어지면요, 이것이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커다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왕이 이제 결정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귀양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원한에 맺혀 있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자기 측근 같이 있는 충상과 상형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2분의 1의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쪽으로 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왜냐면 설득시키는데, 의자왕도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술을 먹고 좀 판단력이 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측근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 충신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데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 황산벌에서 져가지고 신라로 끌려가서, 그 다음 얘기는 없지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당나라 수군이 얼마입니까? 18만이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말이죠. 기벌포로 들어오는, 백마강 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당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나당연합군이 이쪽으로. 그랬는데 아까 뭐예요? 신라군 쪽을 먼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주력 부대가 계백장군이 있는 쪽으로 황산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의직장군이라는 사람이 1만 명을 가지고,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이면 이 창도 제대로 들겠어요? 몰라, 훈련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이 발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냐면 거의 죽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18만이 상륙을 했는데, 의직이란 분이 1만 명을 가지고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거론되는데, 의직이란 사람은 잘 몰라요. 거론이 안 돼.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충신입니다. 네. 이거 좀 재조명을 해야 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군은 뚫렸어요. 기벌포가 뚫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비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편 동쪽 2군 쪽에서는 계백장군하고 이제 김유신하고 싸웠는데, 처음에는 계백장군이 이 탄영고개를 지켰습니다. 옛날 이런 사람들의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찾아서 보니까 김유신 장군이 길을 몰라가지고 네 갈래 고갯길에서 패배해가지고 1만여 명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신라군이 막 공포에 떨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온 거예요. 얼마를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저 황산벌에서 싸워 이렇게 된 거예요. 황산벌은 그것도 뭐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오는데 무슨 저 논산하고 연산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역사 기행하니까는 논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여기가 황산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황산벌로 내려오는 거는 처음에는 황산벌에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까 그 의직은 광야에서 싸우면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흥수가. 그런데 또 반대로 광야에서 싸우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가 또 뭐가 있죠? 탕금제 전투라고 있죠? 탕금대. 신립장군. 예, 신립장군이 모든 사람이 그 지금 박달제국에 지금 조령인가? 거기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기마병이 있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탕금대로 유도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조총 삼열조총 무대에 의해서 지잖아요. 왜? 신립은 자기가 말이 빠르니까 얘네들은 장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만 좀 피해를 입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말의 속도로. 그랬는데 저기에는 벌써 이미 일본에서 다 그런 것들을 겪어가지고 한 개조가 쏘면 맨 뒤로 가고 또 두 번째는 벌써 장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쏘고 또 뒤로 가고 이러니까 거의 뭐 연발은 아니지만 그게 없었어요. 그 인터벌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쐈다. 그래서 거기서 전멸하잖아요. 신립도 죽고 신립 장군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황산벌에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저희 그 개베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자기 뭐 처자식 죽여가면서 그 중국의 예를 들었죠. 월왕 구천이 있죠. 우리 이거 수거가 뭐가 있죠? 와싱상담. 와싱상담. 이거 훌륭한 사람들만 다 왔네. 이거 역사 시간에 국어 문제 내도 막 다 맞히네. 그 와싱상담 또 5월 동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월알 구천이 5,000명의 부대를 가지고 오왕의 그 부차라는 그의 70만 군대를 격파한 그 고사를 인용하면서 우리 5,000명의 결사대가 백제군이 신라 5만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내려오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우라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타년의 천엄의 요새를 지키지 못하고 5천의 군사로서 그 10배의 적을 막으라 하니 나의 일을 내가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싸움 해보나 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 사람들은 실세예요. 의자왕이 지금 지지하는 거니까 왕의 명령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백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무슨 여기서 강의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부천에 이마트에서 강의하면은 송나라의 악비라는 장수가 있어요. 그 악비라는 장수가 금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이겼던 사람이 악비야. 그래서 내 동네 친구 중국 애들 짜장면 파는 애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친구들 집에 가면은 그 만화책, 중국도 만화책 있잖아요. 그러면 악비 장군을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이순신 같이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또 진해라고 하는 화평론자가 싸우지 말고 금나라랑 싸우지 말고 막 이제 금나라가 점령했던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을 막 치려고 그러는데 퇴진하라 그럽니다. 그 퇴진하러 와서 말 잘 들으니까 감옥에 넣은 다음에 사약을 마셔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학자로서 악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군인이나 정치가는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돼. 내가 올바르게 왕명을 거역하더라도 이게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순수하게 가는 게 좋겠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충신들은 다 그렇게 임금 말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같이 이렇게 모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 충신인 사람은 그 임금 말을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여기를 오히려 반대 세력을, 그러니까 아까 악비가 진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탄현을 지키면서 계속 김유신을 막을 수 있는데 아무튼 내려와서 싸우게 되는데 한편에는 마음의 안정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5천 가지고 싸웠는데 신라군이 지원군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라가 뭐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신의 한 수가 화랑을 보내죠. 예, 화랑간창하고 반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중에서 김푸밀의 아들 화랑간찬이 약관 16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너의 할 일은 이때가 아니냐. 임전무태. 이건 뭐냐면요. 가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자기 아들 보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16살짜리가 뭘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개백같이 노련한 사람,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개백이 창 딱딱 쳐가지고 말에서 떨어뜨려서 가마 또 넌 너 말고 딴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이 김푸밀이 와오면 아버지 김푸밀이 눈을 부릅뜨고 너 나한테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 백제군에 죽을래?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또 가는 거야, 말 타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임전무태 이걸 강조하니까. 그런 게 일본의 그 가미가제 이런 게 한 번 가고 원회의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화가 났겠죠. 개백이. 그래가지고, 관창을 죽였는데 여기서 개백이 흥분을 해가지고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가 뭐예요? 목을 베죠, 목을. 목을 베가지고 말꼬리에다 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요, 군중 심리를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신라군이. 왜냐하면 지금 탄현고개에서 계속 이 개백한테 져가지고 군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화랑간청이 자기 아들 뻘 되는 애가 목이 잘라져서 온 걸 보니까 우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와 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거기서 백제군이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자꾸 공부해서 그런 게 있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말이지 이벤트 만들려고 쓸데없는 거 거짓말하고 뭐 이러다가 오히려 제게 속는 수도 있고 진실되게 하면 계속 진실되게 나가고 그랬으면 되는데 이게 오히려 그래가지고 개백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신라군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결국 좀 늦어가지고 사비성이 이제 다 점령이 되는 겁니다. 이 육군은 탄현을 넘어가지고 사비성으로 오고 수군은 백마강을 지나서 이제 사비성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의자왕이 이제 부여 사비성이 함락됐다는 소리를 듣고 태자가 부여효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번에 내가 농담삼아 예전 3,000국령 아니고 100을 이렇게 줄이자 그래서 30명만 잡자. 30명만 잡아도 한 사람이 일남 이녀로 나도 한 40명은 났을 거 아니에요.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개 중에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애도 있고 뭐 다 쳐도 그러면은 이 부여효라는 게 그 당시에 태자였어요. 부여효. 그 밑에 부여연, 부여태, 부여융, 부여용 뭐 그냥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여효하고 의자왕이 공주 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부여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그 대신 사비성은 다른 아들인 동생인 부여태와 부여융이 여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비성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주성에서 싸우지도 않고 연미산이라고 연미가 제비 꼬리잖아. 연미가 제비연자에다가 왜 이렇게 우리 지휘자 우리 잘 아시겠네요. 보면 여기가 쫙 나온 거 있잖아요. 뒤에 연미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저 공주산성 바로 공산성 바로 맞은편에 여기로 숨었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도 또 도피하고 또 연미성으로 도망갔다가 잡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최근에 2008년도에 그 낙양이라는 데 있죠, 여기 낙양. 여기에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낙양인데 낙양 근처에 북망상이라고 있습니다. 북망상. 북망상. 망하니까 우리 거 망우리 공동묘지 이렇게 하는데, 이 북망산에 이 그 묘비명이 나왔어요. 그때 의자왕하고 같이 끌려갔던 그 의자왕하고 부여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그 묘비명에 싸운 기록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은 의자왕은 공주성에서 나오지 않고 5일 동안 열심히 분전했다는 겁니다. 공주성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전투가 유리했는지 성을 나와서 싸웠는데, 그때 백제 출신의 당나라 대장군인 예식진 또는 예직 이렇게도 하는데, 예식진이란 장수에 의해서 그 660년 7월 18일 날 생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 그 단재신 최호 선생의 그 조선상고사 있죠. 조선상고사. 이거는 묘비명에 나오는 거고, 조선상고사에 보면은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분전에서 싸워서 나왔는데 아까 말대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권하니까 항복을 거부하고 동맥을 끊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동맥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의 포로로 됐다.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삼국사기하고. 우리는 의자왕은 아주 비겁하고 맨날 술 먹고 뭐 여자하고 놀다가 전쟁 나니까 도망이나 다니고 막 이런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삼천국령도 30명으로 줄이고 이제 바로잡기를, 역사 바로잡기를 좀 해야겠어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요. 30명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부여에 무슨 낙화함이나 거기 가면 거기 그 안내하는 사람이 가이더. 가이더도 3,000명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포로가 돼서 660년 8월 2일 날 승전회의에서 나당연합군의 무열왕과 김범민 또 당나라의 소정방 밑에 무릎 꿇혀가지고 의자왕과 아들 부여융이 술시증을 하게끔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태자 김범민이는 부여융의 같은 제 아들뻘이죠. 얼굴을 때리고 뭐 침을 뱉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663년 9월 3일에는 의자왕의 태자들, 그 다음에 왕조, 신하, 장수 93명을 포함해서 총 12,807명의 백제인 포로가 당나라 수도인 장안으로 압송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비성에는 유인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비성은 부여를 말하는 겁니다. 당나라 장군 유인원의 1만 명, 그 다음에 김인태라고 하는 김춘추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여기 7,000명이 해서 도하 1만 7,000명을 주둔시켜서 웅진도독부를 세웁니다. 웅진도독부. 난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웅진이라는 건 보통 공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비 부여의 웅진도독부인데, 나중에 이게 부여성에 있다가 공주로 옮깁니다. 웅진도독부. 그건 나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660년 9월에 남부여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멸망했다 이런 말 좀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소멸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자왕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면 일단 정치적인
방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만하고. 내가 전에 시간에 얘기했는데, 신라 선덕여왕이 죽고 김춘추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그 공백기에 의자왕이 신라를 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술 먹고 그 시간을 다 낭비했어요. 그 다음에 사치와 낭비는 뭐냐면 자기 아들 41명의 왕자들을 전부 좌평이면 지금 장관급이에요. 그런 벼슬을 주고 거기다 땅 시급까지 줬다는 거예요. 국고를 막 탕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삼천국녀로 표현되는 성적인 분란, 그 도덕적 타락이 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서에는 응고라는 여왕하고 놀아놨는데 그 뭐 마약 같은 그런 것들, 약초 그런 것들을 뭐 녹여가지고 술에 타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신들의 간언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그 성충이나 뭐 흥수 이런 사람 나왔죠, 의지. 근데 꼭 망하려고 그러면요, 이 50%의 확률인데 반대쪽을 짚습니다, 꼭. 그 참 이상해. 그 집안도요, 마누라가 의사하고 남편의 의사가 50대 50으로 됐는데, 여자 말을 들어서 잘 되는 수도 있고, 여자 말을 들어서 안 되는 수가 있고, 항상 그거는 자기 운명인 것 같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부여가 소멸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물운동, 나는 이제 다시 영토복원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복원전쟁이라고 합시다. 전투라도 되고. 나라를 뺏겼으니까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 또 일본서기 같은 데는 백제복구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이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아까 660년에서 663년까지요. 이때 주인공이 누구냐? 아까 내가 여기도 쓰다 지웠는데 부여복신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람의 그 신복인데 이름도 멋있는 사람 있죠? 4글자. 그렇죠. 흑지상지. 흑지상지는 나중에 어떻게 그 이름을 붙여요? 이 흑치가 까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죠? 여기 광서자치구, 여기에 흑치국이 있었다고 누가 그렇게 주장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따먹으면 이가 까맣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걸 크게 해석해서 필리핀의 용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 부르는 게 뭐 다 백제 거기가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는 그 승 출신 도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자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승병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아는데, 이 사람이 좌장군이고 이 사람이 우장군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률 레벨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 부여복신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사람은 29대 법항의 아들이었습니다. 법항. 29대 백제 법항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개 승려보다는 훨씬 귀족 왕족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도침을 자기 밑에 있는 수하 부하로 흑지상지 이랬으면은 하극상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죠. 이런 역사에서 확실하게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위계 질서를. 그래서 이게 일할 때도 말이죠.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분명히 정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냥 같이 우리 맘먹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가 됐을 때는 여기가 이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역사를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 네, 내가 자꾸 그런 걸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 부여복신은 원래가 어디였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안 보면은 여기 홍천이라는 데가 있죠? 홍성 옆이 예천이죠?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잘하시네. 나가 되게 딱 떠보면은 이거 다 넘어가. 그런데 거기에 그 봉수산성이라고 지금 있어요. 내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군수가 굉장히 그 역사의식이 있어가지고 성을 깨끗하게 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광객이 없어. 돈은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들어. 한 몇 킬로를 이렇게 새로 옛날 백제성을 복원했는데 우리가 5명이 역사기행 갔는데 우리 5명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옛날에는 임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임종성의 원래 성주가 부여복신이었는데 아까 그 금화라는 여자 있죠. 무녀가 의자왕한테 이렇게 밀고를 해가지고 대기발령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신 누가 있냐면 흑지상제가 성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흑지상지가 다시 부여복신 자기 상관을 불러서 그 임종성을 이제 이 다물 전쟁의 센터가 된 게 첫 번째 센터가 임종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무래도 저 공주나 부여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겠죠. 예? 처음에 그 다물운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주류성이라는 거를 주류성을 차지했다 그래. 했는데 이 주류성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거 일본서기는 주유성으로도 나오고 또 삼국상이나 이런 데 도솔성이라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 도시도 여기가 평양이었는데 고구려가 전진하면 이쪽이 평양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성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그렇게 고정돼 있다. 지금 이것도 임종성인데 지금은 봉수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기가 다 다르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지금 주류성을 지금 대개 그 나중에 비정한 데가 전북 부안에 있는 우암산성. 거기가 주류성이라고 지금 다 부안에 가면 다 주류성이 거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저 남쪽의 부안서부터 한 게 아니라 저 북쪽의 임종성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물운동이. 이거는 이 주류성이 부안이라고 그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지원군이 와요. 일본군이 지원군이 오면은 해안가 쪽으로 왔겠죠? 해안 쪽에다가 했는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거의 백마강 근처에 그 줄포만 지역 있는 데가 그 군선들이 밀집으로 이렇게 모이기가 좋았던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류성이 어디냐? 저거를 읽어봐야 돼요. 그거 보면은 공주와 부여 사이에 그 바닷길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엄의 요sol에서 그 산악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좋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제가 요번에 지방에 내려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청양군이라고 있어요. 우리 칠갑산 아시죠? 혹시 칠갑산? 예? 거기가 공주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금강이 내려다 보여요. 좌측으로는 공주, 우측으로는 부여. 그리고 뒤가 칠갑산이라서 그냥 완전히 바위 같은 걸로 막 그냥 굉장히 돼 있어요.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거기 갔더니 윤성이라고 지방에서는 그렇게 적더라고요. 윤성. 그런데 거기가 나는 주류성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일제 때 자꾸 다른 데 한산산성이니 이런 데를 자꾸 주류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가 윤성이 된 게 아닌가 보는데 군사 지리적 위치, 제가 포병장교 출신 측지장교이기 때문에 산을 여러 군데 가서 그 위로 올라가야지 좌표를 따가지고 포병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측지장교가 올라가서 좌표를 따줘야지 사격지휘에 거길 좌표 없이 어떻게 때립니까? 그 재원을 따는 게 측지장교인데 그러려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삼각 측지를 해가지고 포병은 무식한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로그도 쓰고 막 그럽니다. 이게
예, 삼각함수 로그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주류성을 저는 그 충남 청양군 거기 갔더니 또 두륜산성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두륜산성이랐는데 현재는 그 이름이 거기가 윤성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충남 청양성이나 청양군 요즘 왜 이렇게 내가 뒤를 딱 보니까 진짜 이 그 칠갑산이 그 굉장히 산세가 높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여기 임종성, 홍성 쪽에 예산 쪽에 임전성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칠갑산 쪽에 주류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나당연합군에 대한 그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빨리 나가야 될 거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 부요복신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 이거 지금 다물군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정규군은 지금 거의 없고 농민군이라든가 민방위 부대 같은 거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그 인적 자원이 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자왕의 여동생이 있는 외열도로 군사적 SOS를 보내자.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명여왕이거든요. 사이메이라고. 사이메이 그 일본 여왕한테 누구냐면 귀지라고 하는 좌평을 보내서 당나라 포로를 증명으로 100여 명을 줍니다. 자, 우리 지금 이게 당나라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군사적 원병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쳤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 부여복신이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아까 이 도침하고도 이렇게 느슨하게 아까 인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의자왕의 다른 아들인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여풍. 그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백제왕으로 보내달라. 그 여왕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또 얘기했죠. 그냥 부여복신이 왕이 됐으면 문제가 또 없었을지 몰라요. 왜? 이 사람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무왕이 있고 무왕 밑에 의자왕이 있다고 그랬죠. 여 위가 위덕왕이 있고 위덕왕의 동생이 해왕이죠. 그죠? 예. 해왕이고 그 해왕의 아들이 법황이고 법황의 아들이 지금 부여복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춘간이에요. 사춘간. 그런데 의자왕의 아들인 지금 일본에 있는 부여풍은 부여복신한테는 최초는 이 사람이 그냥 그 강직하고 이러니까 의자왕의 아들을 보내는 게 원칙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시에서는 이런 걸 따지면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복잡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지만은 그때 자기도 법황의 아들이니까 이쪽도 지금 반객이긴 하지만은 왕족이었잖아요. 왕족.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일본에서 지원금만 받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은 노 프로브럼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성격이 강직하고 충직한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자 그래서 의자왕이 일본에 4살 때 가가지고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도 제대로 쓰지 잘 모르겠고 지형도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원다 하더라도 거의 군사적인 그 전략을 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여복신은 이제 그래서 부여풍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군사지휘권을 지게 되는 겁니다. 군사지휘권. 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군사를 지휘할 능력이 없었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까 그 사이메이 이 의자왕의 여동생인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이 백제영이었던 여기가 백제영이라고 그랬죠 그때. 근초공황 때 여기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370년경에. 그래서 여기
큐슈의 수도가 후쿠오카 그 외항이 그 옛날에는 나대진이라고 그랬어. 나노스라고 그래서 나대진이랬는데, 나대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 박다, 그건 이제 얘기하는데 나노스, 나대진 그러니까 외항 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왜? 이 백제를 지원을 빨리 하려면 가까운 데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 가츠라라고 하는 그 후쿠오카 바로 옆에 거기에다가 나고야성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선을 쳐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로 들어오는 건 일본에서는 큐슈를 통해서 시작돼요. 물론 이제 이동을 해서 큐슈에서 집결한 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치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한 관계가 지금 됐어요. 지금 도침하고의 그 군권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여풍하고는 이제 왕권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결려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아까 일본에서는, 그 전에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661년 6월에 그 백제군하고 금마라고 있어요. 지금 전북 익산을 옛날에는 금마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전투해서 삼국사기를 보면은 마리에 떨어져 가지고 백제군한테 창에 찔려서 피가 한 발 반, 그러니까 한 1m 한 50 정도, 한 발을 한 30cm로 볼 때 엄청나게 피가 많이 흘렀다는 거죠. 막 그냥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거기 김춘추가 삼국 통일한 것 같이 얘기한다고. 이 사람은 백제 이기는 거, 신라가 백제 이기는 건 보긴 했지만 삼국 통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660, 지금 이게 1년 6월이고 한 달 뒤에는 이 사이메이라는 사람이 천도하느라 또 그리고 그 백제에다 군사를 보내려면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중앙군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각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군대를 다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의 몸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래야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와병이 돼서 죽습니다. 사이메이가요? 예. 661년 6월, 7월 그 2달 사이에 김춘추도 죽고 사이메이도 죽습니다. 예, 그런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이 사이메이의 명을 받들어서 백제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32대 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온 건 다 기록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의자왕이 그냥 백제 마지막 왕이라고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자왕의 아들인 외열도에 나가 있던 부여풍이, 일본에서는 부여풍장 네 글자로 하는데 그 부여풍왕이 와서 백제 왕으로 오는 게 이제 32대 왕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 다물전쟁, 백제군의 다물전쟁을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풍왕이 왔을 때는 이미 다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임종성을 충남도 북쪽에 예산 쪽에 임종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남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군 있는데 거기 주류성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진현성이라고 있어요. 진현성은 대전시 서구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추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기록에 여기가 진현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이 없어요. 삼국사기가 굉장히 저겁니다.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지금 그 다음에 승병장 도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충남 청양군의 목면입니다. 내가 갔더니 목면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두륜산성이라고도 하고 또 윤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차지해서 그 부여에 있는 웅진도독부하고 공주 사이의 바닷길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661년 9월에 661년 9월. 자, 661년 9월이면 남부여가 망한 지 1년이 되는 해인데 이때 그 아까 부여풍이라는 사람이 백제 제32대 이제 왕으로 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1차적으로 오는데 군선 50척과 호위병 5,000명을 이끌고, 예?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인 군선 50척과 호위병 5,000명을 이끌고 백제왕 즉위를 위해서 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의자왕이 보낼 때 어린 나이 4살 때 보냈어요. 그랬는데 30년 만에 지금 귀국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34살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도 한 30년 있다 오면은 한국말 다 잊어버려. 4살에 갔으니까. 그죠? 영어를 더 잘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현지 그 정치 사정도 어둡고 국내 지형에도 서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당수벌이 되는 그 복신 장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자기를 또 왕으로 불러줬잖아.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위계 질서가 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나이가 먹고 이제 이게 군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올라가면은 이제 뭐 친척이고 뭐 당숙이고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한편 이 사람을 서포터했던 게 이따 나중에 얘기하면 부여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부여융하고 또 다릅니다. 부여융은 당나라의 의장하고 같이 끌려간 사람이고 부여용이는 외열도에서 이 부여풍을 서포트해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열도에서. 그 사람이 화살 10만 척, 실 500근, 솜 1000근, 피륙 100단, 가죽 1000장, 피륙 1000단입니다. 가죽 1000장, 종자형 벼 3000석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거기로서는 이거 굉장히 큰 군사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외 대장군인 대금주라는 장수가 하나, 이건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왕자 풍왕을 정식 백제왕으로 공식 인정하는 칙서를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물왕으로 지금 그 다물군의 형식적인 왕인 부여풍왕이 이제 그 위엄을 갖추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이 지금 다물군, 백제 다물군하고 외열도에서 온 그런 군수 지원품이라든가 지원병 이런 것 때문에 다물군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지금 웅진도독부 사비성에 있었던 유인원의 군사는 아까 총 인원이 1만 7천명밖에 없었지만 주력 분대가 다 고구려를 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군량미 조달도 잘 안 되고 뭐 군복도 다 해지고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원이라는 사람이 장계를 올려가지고 당고종한테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당고종이 교체를 명합니다. 유인원 너는 당나라로 다시 들어오고 그 동생인 유인계를 보냅니다. 유인계. 싸울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부여 쪽에 사비성 쪽에 웅진도독부가 있었는데 이게 유인계가 오면서 이게 웅진성 쪽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인계가 굉장히 형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둘째 아들이 항상 똑똑하다고,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마 조선시대 때도 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닌 사람이 있나? 다 둘째 아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전학적은 잘 모르지만 첫 아들은 좀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고 그러잖아요, 장남들은. 근데 그 둘째가 악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권 짓는 거는 영악한 애가 짓지, 아까 얘기했지. 서운하고, 그래, 네가 해. 뭐, 너가 재산 다 가져. 이런 사람은 되는 일이 있어요? 네? 몇째 아들이에요, 지금? 첫째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게 생겼어. 순하고, 싸우질 못하고. 둘째가 악발이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끝까지 쟁투하고 막 이런다고. 동성왕도 둘째 아들이죠. 그 대륙백제를 석권했던. 그죠? 또 근초고왕도 둘째 아들이죠. 또 응신 외왕 최초로 야마토웨를 세운 사람도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아닌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해요. 큐빌라이, 저 몽골 제국을 세운 그것도 둘째 아들이에요. 큐빌라이도. 예. 둘째 아들 아닌 사람 나오라고 그래 보세요. 거의 전부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은 거의 둘째 아들이에요. 예. 내가 지금 갑자기 막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전부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좌우간 이 유인계가 이제 와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부여 사비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이 다물군이 막 그렇게 포위망을 하고 이랬는데도 거길 다 뚫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또 싸우잖아. 형이 몽케칸이 중간에 죽으니까 옥새를 뺏어갔어요. 큐빌라이 칸이. 같이 형하고 싸우러 왔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저걸 하잖아요. 징기스칸이 이게 싸움만 잘했지 머리 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야율초제라고 야유라보기가 세운 게 거란족이잖아요. 요 나라. 거기 귀족 출신의 야율초제라는 사람을 참모로 들여온. 저 발의 대조용생이던 그 동생인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 지금 이성계는 또 머리가 이거니까 또 뭐예요? 예? 정도존. 예, 정도존이 서포트 해줬죠. 이거 서포트 안 하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칼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좌우간 이 유인계를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유인계를 칠려다가 오히려 부여복신 군대가 져가지고 임전성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정도로 방어선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유인원이 탈출을 하려면 옛날에 여기 지금 사비성 있는 데서 충남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백제군 아까 다물군이 여기를 막 점령하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신라 쪽으로 가야 돼. 신라 쪽으로 가서 신라에서 군복도 얻어 입고 또 이 배도 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는 여기 이제 주류성이 있고 여기가 이제 부여고 여기가 공주예요. 근데 이 공주성에서 나와가지고 신라 쪽으로 가야 되거든, 우측으로. 탈출하려면. 그러면 이 공주 동쪽에 신라 쪽으로 합한 데가 내가 여기 역사기행으로 다 탐방을 다 갔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은 세종시 있는데 안산산성이라고 있어요. 안산산성. 여기 문정창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가 윤성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청양군 가면 자기네들이 윤성이라고 그러고. 왜? 주류정 자체를 또 이쪽으로 받았거든. 저 이병도 씨가.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윤성으로 잡는데 분명히 책에는 뭐냐면 공주 동쪽에서 신라와의 통로상에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안산산성이 세종시인데 묘한데 여기 있더라고. 우리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이 야, 여긴 진짜 기막힌 역사기행 장소입니다. 이건 아무도 가는 데가 답사하는 데가 없거든요. 기록은 없는데 이게 내가 아까 지리상의 기록, 예를 들면 우측으로 빠져서 신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누구예요? 도침하고 풍왕이 한조가 됐어요. 왜? 풍왕은 아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리도 모르는데 도침이란 사람이 신복같이 따른 거예요.
이 풍왕 밑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 이 그 복신하고는 아까 좌장군 우정군인데 이게 서열이 딱 됐었으면 복신 말을 들을 텐데 이 사람도 지금 복신하고 서로 같이 같은 대등한 장군이다 생각하는데 복신이 너무 군사권을 독주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국이 아무리 어려도 풍왕이 왔는데 풍왕에게 그 어떤 군사권을 주지를 않고 거의 복신이 독주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도 야 너는 내 조카뻘 되고 그다음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일본에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심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신은 이제 아까 흑지상지하고 한편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이 된 거야. 복신하고 복신장군하고 흑지장군하고 한편이고 승병장 도침하고 풍왕이 이렇게 한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해서 복신을 제거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제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도침이란 사람이 유인계를 만나러 옵니다. 몰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당나라 유인계한테. 지금 일본에서 온 풍왕을 정식 백제왕으로 인정하면 당나라한테 항복을 하겠다. 나라를 바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복신을 죽여서 당나라를 바치고 복신 장군도 참수하겠다. 이런 걸 약속하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그 안산산성이라고 하는 그 윤성에 지금 유인계가 신라로 갈 때 여기를 지나면은 기습 매복하려고 여기 복신 장군의 부대가 여기 매복하고 있다. 이러는 1급 군사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유인원이가 나와서 여기를 쳐버립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패를 해서 다시 저 북쪽의 임전성으로 퇴각합니다. 근데 이거 복신이 생각해보니까 이 1급 비밀을 알 사람이 없거든. 지금 여기 윤성에 매복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 두 사람밖에는 없어. 1급 탑시크리트란 말이에요. 그 가만 생각하니까 그 서수원이라고 하는 그 부장 장수가 있었어요. 그 복신 장군의 이 사람은 야 뒷조사를 한번 해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결국은 두 사람의 합의하에 도침이 유인계를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밀고 했다는 사실에 증자를 잡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복신이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임전송에서 다시 주류성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복신을 나를 배신한 도침을 참수해야겠다 이러니까 풍왕은 자기도 책임이 있잖아요. 같이 그렇게 그런 아까 뭐 당나라의 나라를 바치겠다 이런 거를 일개 도침이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풍왕하고 다 사전 모의가 된 거죠. 그래서 풍왕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여길 감싸준다. 자기 또 신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신이 그 도침을 참수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복신과 풍왕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죠. 긴장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저거예요. 긴장 관계가 더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속으로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 복신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주류성 이거 재수없다. 여기서 지금 이제 도침을 죽였잖아요. 분위기를 반전하고 어떤 내색을 하면 천도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수비하기는 좋은데 아까 뒤에 험한 그 요지가 있는데 군량미 조달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그 뒤쪽으로 전부 산악지역인데 거기서 어떻게 벼농사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피성으로 갔다는 거야. 피성으로 여기서 피성으로 갔는데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아까
문정장 선생님은 정읍이다라고 훨씬 밑에서 내리고 보통은 김제라고 그래, 김제. 내가 김제도 가보고 정읍도 가봤는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호남평야, 김제평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곡창지대였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신라군도 여기를 뺏기면 안 돼. 자기네들하고 목숨 거는 군량미 조달제야. 그래가지고 내려가자마자 신라군이 총공격을 합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보면은 그 4개 지역을 다 뺏겨요. 4개 지역을 다 뺏겨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뭐 거열, 거창, 또 거홀, 운봉, 사평, 덕안, 함양 이것도 뭐 추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지역을 뺏기니까 다시 급해져가지고 주류성으로 다시 옵니다. 천도하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그냥 갔다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삿짐 쌓는 병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거 다 싸가지고 창 들고 뭐 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군인 말하면 박격포, 크레모아 뭐 이런 거 지뢰 뭐 이런 거 다 들고서는 겨우 내려갔더니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다시 원복했다면 그 지휘관을 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일도 모르고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한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여복신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권한이 셌기 풍왕이 마지못해서 이제 거기에 한 거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나빠진 데다가 풍왕에 대한 불신도 이제 일본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지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왕이 굉장히 핀치에 몰렸어요. 왜? 자기의 신복이었던 도침이 죽었지. 거기다가 천도했다가 또 실패했지. 이런 와중에서 뭐가 옵니까? 제2차로 663년에 3월에 아까 부요용이라고 했죠. 나중에 이제 난 미리 얘기하는데 그 부요용이 일본에서는 중대형 황자로 나옵니다. 요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일본에서 이제 백제루간 왕, 풍왕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2차로 군선 400척 그리고 정병 2만 7천 군선 400척 정병 2만 7천 명.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외열도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일본인 수강자한테도 얘기하지만 백제하고 외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외에 거의 전병력이 될 수 있는 거를 백제를 지원하러 갔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전혀 관계 없으면은 백제하고 당나라하고 싸우는데 나당연합군하고 싸우는데 남의 전쟁에 왜 인볼브하냐 이거예요. 이 앞에서 고등학생이 싸워도 인볼브 하겠어요? 한 10명이 싸우고 있으면 모른 척하고 가야지. 근데 거기 자기 아들이 있다면 인볼브가 되겠죠.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풍왕한테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군권도 뺏기고 여기가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하고 또 천도했다가도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망신당한 거죠. 어떻게 왕이 그렇게 결정하느냐. 한치 앞을 모르느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서 저렇게 큰 병력들이 왔다면은 지금 백마강 쪽으로 온 거로 아는데 백마강은 입국도 잦지만 거기는 일단 지금 나당연합군이 군선이나 뭐 이런 게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인 줄포만 있죠, 줄포만. 부안 그 밑에 동진강 있고 뭐 그런데 거기가 항만으로 굉장히 발달했거든. 그 밑에가 많이. 거기가 정박하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 줄포만에 정박했으니까 나도 어떤 기록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지형 지분이나 이걸 따져보면은 아까 이런 것들의 뭐 윤성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막 오니까 아까 그래서 주류성이 여기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 충남 청양군에서 했는데 이 일본 군대가 지금 여기
만약에 줄포만으로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CP는 청양군 저 칠갑산 있는 쪽에 있고 왜군은 줄포만에 있으면 이게 작전 명령이 하달이 되겠느냐고 멀리. 그리고 또 그 기록을 보면은 풍황이 하도 좋아서 바닷길로 나와가지고 일본 왜군을 맞이하러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주류성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전북 부안에 가면은 그 우암산성 또는 위암산성인데 우암산성이라는 데가 그 주류성으로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제2차 일본에서 왜군 지원병이 오고 나서 그 주류성의 위치가 청양군에서 부안군으로 옮긴 게 아니냐, 후반부에. 그거는 작전 지휘상의 그 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된 데가 항상 진짜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양성도 처음에 있는 평양성보다도 나중에 위치인 데가 거기가 평양성이다 그러면 다 믿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 풍황이 아까 그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뭘 했겠어요? 군신의 그 복신 장군의 군사 지휘권을 박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군이 왔으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정병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 외에서 온 장군이 자기랑 말도 잘 통하고 자기 말도 잘 들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싸우는 그 사령관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복신을 대기발령시키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외부에서 온 병력 가지고 웅진도독부를 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또 부여복신이 나는 안 하겠다 딱 이렇게 거부하고 나가는. 지휘권을 박탈했으니까 내가 무슨 싸울 힘이 갑자기 사장하다가 어디 부장으로 가가지고 누구 밑에서 싸워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나라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전북 부안에 가면 그 아까 그 위안산성 있는데 복신굴이라는 거가 있어요. 복신굴. 그 내수사라고 그랬나요? 그 절 있는 대로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아주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있고 남산 무슨 야외 음악당 같이 이렇게 파였어. 이게 복신굴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동그란 그 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1인용으로 들어가서 자는 건가? 난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잤는지 구멍들이 뚫려져 있더라고. 근데 여기는 야외 음악당 같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반원형으로 뚫려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제사석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어떤 데냐. 여기서 이제 그 드문불출하고 치과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 풍황하고 그 왜군이 문병차 아프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병하는 척 하면서 요번에 복신을 제거하자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그래 올라와가지고 그 복신을 잡아가지고 1번 서기를 보면은 정으로 여기를 뚫었다는 거야. 여기를 정으로. 손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밧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참 그 생각이 좀 잔인하지만 진짜 꼼짝 못. 복신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네가 감히 너를 왕으로 시켜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딱 그러니까 복신의 그 풍황이 그 주위에 있는 장수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위에. 그랬더니 거기 또 그럴 때 또 아부하는 사람 또 나오죠. 덕집득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당연히 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젓갈에다 그 머리를 담궜다는 거예요. 1번석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잘리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정으로 손을 뚫고 했을 때
부여복신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아까 같이 너 잘 되나 보라 뭐 이러면서 뭐 저주의 소리를 많이 했겠죠. 그렇게 비명에 간 소리가 백제 멸망에 또 서곡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잘 싸우면 합력해서 이렇게 서로 막 집중해서 싸워도 지금 다 이기는 판국이었는데 이제 웅진도독부만 잡으면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야, 아까. 예? 여기 아까 이게 도침으로 시작해서 두 사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이 풍왕이 뭘 생각 못했냐면 일본에서 병력이 대부대가 왔으니까 이제 내 지휘하에 잘할 거다 그러는데 이 일본서 온 군대가 지형지물을 제대로 알겠어요. 또 말은 잘 듣지만은 어디에 매복하라 어디를 싸워라 뭐 이렇게 지휘하려면은 복신 장군이 있어야 됐거든. 흑지상지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군대가 풀리는 거죠. 하여간 근데 그 전에도 이 유인계라는 사람이 아까 싸움도 잘했지만 아주 모사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왕의 아들인 해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합니다.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의자왕. 그래서 복신 장군이 야심을 품어서 풍왕을 죽이고 복신 자신이 백제왕에 등극하려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유언비어를 또 퍼뜨립니다. 자관 이런 상황에서 부여복신이 죽으니까 내부 지휘권의 다툼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200여 개의 상을 뺏겼던 성들을 다 복원을 하고 웅진도독부 하나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웅진도독.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풀이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풍왕이 좀 경력이 있었던 왕이라면, 지금 이 싸움은 일단은 일본서 온 왜군이 지형도 낯설고 또 그리고 기존의 다물군도 복신이 지휘해 왔으니까 일단은 그 지휘권을 계속 인정해 준 상황에서 웅진도독부를 먼저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잘잘못을 따져서 그 나중에 뭐 부여복신을 처형을 하던가 이런 게 일의 순서였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제어를 못하고 그냥 복신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낼게요. 우리 김성래 국장님이 한번 맞춰봐. 우리 공무원 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자, 전투에서 아까 막 황산벌 같이 막 전투가 있는데 밀리고 있어. 여기 우리 군대가. 그래서 퇴진하라는 북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퇴진하라고. 그런데 이 병사가 전진하라는 저 북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병들은 모르고 또 전진을 했어. 그런데 이겼어 또 전쟁에서. 당연히 져야 되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병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과도 있고 공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정을 반영을 해서 목숨을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숨을 살려준다. 목숨을 살려줘야죠. 근데 처벌을 할 것이냐 상을 줄 것이냐 그 두 가지 얘기를 한다. 처벌도 상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의견이 나왔는데 대개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겼으니까 상을 줘야죠. 전부 여자들 100%가 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죠. 이겼으니까 어쨌든 이겼으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이 군대 생활이나 대기업에서 막 임원했던 사람은 그거는 일단 명령불복종이니까 처벌을 해야죠.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처벌하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일정 기간 처벌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포상을 해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순서를 만나는 거죠. 먼저 상을 주면 안 돼요. 이거 명령불복종인데 거꾸로 했는데 어떻게 상을 주냐고. 아무리 이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그 공과를 생각해서 다시 이제 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부여복신에게 계속 힘을 실어줘서 웅진도덕부를 친 다음에 이 다물군이 승리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옛날에 항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도침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항명했고 나중에 이제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은 이제 뭐예요? 권력이 있잖아요, 지금. 왜군이 오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경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경험 부족.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가지고 이것이 아까 다 이긴 전쟁에 역전이 당하는 그런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당나라가 또 아주 여우 같은 나라잖아요. 또 왜? 항상 얘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이전법이죠. 네? 이제이가 뭡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항상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항상 이제이전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의자왕하고 끌려갔던 부여 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풍보다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남부여의 왕으로 보낸다고 당나라에서 장안석으로 끌고 간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백제 땅에서 2명의 왕이 있게 된 거예요. 예? 일본에서 온 부여풍이 있었고 또 당나라에서 나중에 보낸 부여융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막 그냥 부여용, 부여융, 부여영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용하고 융, 풍하고 융은 헷갈리지 않겠죠? 풍융. 융풍 그래야 돼. 융이 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누구였냐면 다물군이었어요. 다물군이 도대체 2명의 왕 중 누구를 섬길 것이냐. 지금 여태까지 들었으면 누구를 섬길까? 지금 다물군의 수장은 누구냐면 흑지상지 장군이에서 지금 이 복신은 죽었고 이 사람이 지금 다물군을 이끌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을 것 같아? 흑치는 복신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풍왕이 지금 복신을 죽였잖아. 그러면은 자기 복신의 신복이 흑치였는데 누구 편을 들겠어? 풍왕하고는 척을 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융왕 편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갑자기 당나라고 써왔다가 당나라에서 보낸 왕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개의 성을 다 회복한 거를 도로 당나라 부여 융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흑지상지가 당나라 장수로 편입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있잖아요. 백제가 둘로 갈라진다고 지금요.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요즘 최근에 내가 조사해서 알았는데 남부 백제가 있고 서부 백제로 이렇게 2개로 나눠주는데 서부 백제는 뭐예요? 아까 임종성 있죠? 저 위에. 임종성을 중심으로 거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지수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지키면서 이 사람은 원래 지조를 지켜서 풍왕의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부 백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흑지상지가 여기 들어가면서 흑지상지가 들면서 여기는 융왕, 당나라에 부서는 융왕을 왕으로 모시는 2개의 백제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풍왕의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2개의 백제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부여복신을 예우해주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선우가 지금 일처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선우가 잘못되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풍왕이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이 사람도 자면은 꿈에 막 부여복신이 머리 막 훔쳐가지고 네 놈이 나를 죽이고 잘 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김정은이가 고모부 죽이고 나서는 얼굴색이 막 이래가지고 나온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게 간단하게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지고, 야, 우리 지금 빨리 일본군 여기 정병했을 때 당나라하고 마지막 올인 작전을 하자, 올인. 올인이 뭐예요? 도박 다 거는 거예요. 400척 다 동원해서 마지막 우리 싸우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는 백강구 전투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마강 전투, 일본에서는 백총강 전투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는데 이건 당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여기는 일본에서는 백총강 전투. 말이 다 다른데 아무튼 그런데 아까 그 부여 융이호 할 때 손인사라는 장군하고 수군이 와요. 한 170조. 그런데 당나라 배는 경구하고 컸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백총강 전투에서는 그게 663년 8월 27일과 8월 28일 두 차례 전투를 하는데 8월 27일은 갔는데 일본은 갑자기 급조해서 배를 만들면 이게 배가 조그맸어요. 그리고 이게 튼튼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옛날에는요 함포로 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배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충파. 예, 충파라고. 그래서 그 선수 앞에 무슨 철도 붙이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막 딱 부닥치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일부 깨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닷줄 던져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막 싸우는 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옛날 방식의 싸움은 그랬거든. 그런데 이 당나라 배는 숫자는 적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파를 했더니 일본 배. 그래서 첫날은 일본 배가 철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싸우자. 진짜 이제 요번에 지면은 지는 거다 이러고 나갔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 그 백제 부여복신이 장군이 없는 게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백제는 서해안이 밀물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만에 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00척이 다 갔는데 불리해져 가지고 퇴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썰물이 돼 가지고 일본 배는 이게 V자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판옥선이라고 밑에가 평평한데 여기는 V자로 그냥 빵 만들었는데 갯벌에다 빠졌어. 그러니까 퇴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부여 복신 장군이나 다물군 지휘관이 있었으면 야 지금은 썰물 시간이니까 빨리 퇴각해야 돼. 그리고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노련한 사람이. 근데 이거는 왜에서 온 애가 뭐 모르잖아. 그리고 다물군은 지금 또 당나라군한테 항복했잖아. 저 흑지장지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한번 읽어줄게요. 유인계와 별수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으로부터 백강으로 나갔다. 육군과 합세해 함께 주류성으로 가다가 백강 어구에서 외국 군소를 만나 4번 싸워 모두 이겼다. 외국의 병선 400여 척이 불이 타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고 바닷물도 붉어졌다. 이건 뭐냐면 이 불화살 공격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꼼짝을 못 하잖아. 지금 갯벌에 빠진 거를 불화살을 쏘가지고 전부 목선이니까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웅진도 돋보 상륙도 못 해보고 백마강 어귀에서 참패를 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뭐냐면 일본 풍왕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까 지리적 요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다물군이 당나라군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풍왕이 또 잽싸게 도망갑니다. 자기 동생인
부여, 충승, 충지에게 지휘감을 주고 자기는 고구려 가서 군대를 얻어오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역사에 나타나질 않아요. 고구려 가지고서 무슨 고구마 장사를 했는지 뭐 그 이후의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여, 충승이나 충지는 형이 그 지휘검은 좋겠지만 우리가 뭐 다진 건데 지금 400척이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안에 있는 지금 이제 내가 두솔성, 그거 다른 말로 두솔성이라고 합니다. 그 1차적으로는 부여에 있는 성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앙에 있는 그 청양에 있는 주류성, 맨 최초의 주류성. 거기는 다물군이 원래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물군이 당나라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상륙작전도 지금 못했잖아요, 왜군이. 그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임종선, 최초에 시작했었던 저기 예산 쪽에, 홍성 옆에, 거기 지수신 장군이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는 또 뭡니까? 흑지상지가 자기가 여기 성주로 있었던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어디 빠져나가는, 식당 빠져나가는 철조망 다 알잖아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흑지상지가. 어디로 가면 뒷문이 있고, 어디로 가면 성이 취약하고 이런 걸 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흑지상지가 마지막으로 이 임종성을 점령하고, 여기 지켰던 지수신 장군도 또 고구려로 도망갔다. 그래서 마지막 세 개의 성이 다 함락하면서 그 3년간의 다물운동이 실패로 그 남부여의 패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이후에는 그 고구려가 이제 아까 이 연남생이라는 사람이 우리 영계소문의 장남이라는 건 아시죠? 얘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얘도 지금 부여풍하고 똑같아. 그냥 아버지가 죽자마자 성주들을 다 바꾸는 거야. 양만춘이니 뭐 이런 사람, 선도의 이런 쟁쟁한 장수들을 다 대기발령, 평양성에 대기발령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애로 다 바꿨는데, 요동에 시찰 나가고 있는 동안에 평양성에서 그 두 동생이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고종한테 파발을 띄워가지고 요번에 군대를 지원하면은 지금 성주들은 옛날 양만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성문 열라 그러면 성문 열 수 있는 젊은 성주들이 있으니까 요번에는 이런 거는 무사 통과되고, 왜? 당나라는 그 요동성이니 뭐 안시성 같이 거의 산성 있는 데를 뚫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무사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그 당고종의 또 이재희야. 그러면은 연남생을 통해서 이제 평양성을 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뭐 너가 이기면 고구려 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또 당근을 주겠죠.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가지고 평양성을 고립시켜서 항복을 받잖아요. 딱 평양성 항복하자마자 토사구팽으로 끌고 갑니다. 장안성으로. 그 연남생이, 그러니까 연남생이 지금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대목이 뭐냐면, 그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쳤을 때, 다음은 고구려라는 생각을 왜 못했냔 말이에요.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랬으면은 아까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칠 때 고구려가 백제를 지원군을 보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나당연합군이 졌으면 평양성까지도 못 올라갔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군량미가 떨어져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모자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생각이 모자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고구려까지 다 망하니까 이제 이 당나라가 이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신라를 치네, 이번에는. 나당연합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나오는가 모르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가 계림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계기일식 지도 있었죠. 저 박찬봉 교수가 쓴 거.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었다. 그 계기일식의 위치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이게 그 신라의 수도 계림인지는 확실하게 모르나, 왜 우리나라는 항상 경주가 신라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대륙에 있었다면 여기가 맞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계림 도독부를 세워요. 신라를 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김춘추는 죽었으니 김범민을 이 계림 도독부의 그 대총관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제를 치고 나서는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고 나서는 안동도부, 그 다음에 신라를 치고서 계림도독부를 세웠다. 이거를 안 가르쳐줘, 우리나라에서는. 또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으니까 신라가 당나라한테 먹힌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래 김범민이가 자기가 그 나당연합 할 때 그 뭐 가고 이랬잖아, 아버지 그 지원금 받으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속은 거야, 당나라한테. 그러니까 항상 지나고 나서 깨달으면 뭐 하냐고요. 저 부여풍도 그렇고, 영계소문 아들인 남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김범민이가, 야, 그러면은 나는 당나라 장수 그 총독은 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나당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당 전쟁 7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 예? 속았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나당 전쟁이 거기 책에 나오죠. 670년에서 676년. 670년도 끼니까는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저런 희생 끝에 7년이나 되는 전쟁을, 7년 전쟁이 6.25 사변도 3년밖에 안 했어요. 한국 전쟁도. 그래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7년 전쟁이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싸우고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 다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뭐냐면 나당 연합이 나당 전쟁으로 또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또 여기 이제 그 학설이 또 달라는데, 우리나라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을 신라가 회복했다 그러는데, 중국에 있는 무슨 그 사설을 보면은 나당 전쟁이 요동반도 쪽 요수 근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신라의 영토나 고려의 영토나 조선의 영토가 일본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한반도로 줄어든 거예요, 말이에요. 지금 통일신라는 이렇게 되고 고려는 이렇게 됐다 그러고 전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동육주가 여기고 윤관이 개척한 동북 구성이 바로 여기 두만강 북쪽이고, 예? 서희가 그 강동육주를 얻은 거는 여기 요동 지역이라는 게 요즘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도가 달라져요. 예. 아무튼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하는 겁니다. 삼국통일한 게 아니라 당나라한테 배신당한 거를 다시 전쟁을 해서 조금 일부를 회복하는데, 고구려의 영토나 대륙에 있었던 백제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잘 봐야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춘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정치 외교 전술을 해서 당나라의 전략에 결과적으로 속아 넘어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이후로 우리가 고구려의 북만주 지역과 대륙 백제에 관할한 땅을 거의 1350여 년 동안 상실하게 되고, 아직도 이거를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자꾸 자기네 영토를 이런 거를 동북공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사실은 자기네들 사료에 다 있는데 일본이 또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막판에. 반도상하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작한 걸 일부러 뭐 밝힐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맞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평양과 원산을 긋는 이북은 중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학계나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 중국은 원래부터 대륙에 있었던 건 다 중국 땅이라고 이긴 자의 내가 얘기했죠.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또 한반도동으로 그냥 한 번 더 쥐어짠 거. 그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쪽 속에서 샌드위치가 됐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SNS가 있어가지고 기존 뭐 사학자들이 아무리 일제 때 얘기해도 속지를 않아요. 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유튜브 찍고 이러잖아요. 다 알려져 있는 거고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또 벌을 받죠. 그런 거고 이런 진실은 그 스스로 역사는 그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밝혀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임박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김춘추도 이거 당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부여융도 아까 그 와가지고 아까 이쪽을 장악했잖아요. 아까 흑지상지가 저걸 해서. 그런데 그 나당 전쟁에 의해서 그 웅진도독부가 뺏기고 이러니까 또 토사구팽 돼가지고 중국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여왕으로 왔다가 또 토사구팽. 또 고구려왕 시켜주겠다는 연남생은 또 토사구팽. 또 김춘추 아들은 또 신라왕으로 하려는데 또 토사구팽. 전부 이러는 역사가 바로 한중 관계다.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나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일반 국민들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이런 우리는 백제가 어떻게 일본국으로 변신하게 되느냐.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얘기를 못하게 해요. 아까 그 중대형 황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중대형 황자라는 게 누구냐면 일본에서 자기 형인 풍왕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군선을 보내고 아까 이거 보내고 이제 이런 거 2차로 처음에 올 때도 보내고. 그런데 이 중대형 황자가 정체가 뭐냐. 그게 문정장 선생이 쓴 백제사를 보면은 이분은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 일제 때 공무원이었는데 하도 한일 관계에 해박해서 일본인 학자들이 고개를 숙였대요. 이 문정장 선생한테. 근데 거기 이 사람이 얘기하면 결론이 이 중대형인 사람이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인 부여용이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조금 얘기를 했죠. 그것이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구당서 유인계전. 구당서 유인계전. 여기 보면은 부여용자 부여융지제야 시시 주제외구 이위풍지원. 자, 부여용은 지금 저 외열도에 있는 부여용, 중대형은 부여융의 아우이다. 동생이다. 이때 이 부여용은 외국에 주재하고 있었고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고 부여풍을 위하여 자기 형 백제왕으로 간 부여풍을 위하여 군사 지원으로 대응하였다. 이 얘기가 이제 그 구당서 유인계전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적용을 하면 이게 군사적 지원을 해준 거는 중대형 환자인데 이 사람이 부여용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외 입장에서는 나당연합군이 외열도도 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 아까 여기 응원군을 군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런 백제시 산성을 짓고요. 규슈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유민이 아까 규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칠배 영험을 금강이라고 오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토하고 오사카 바로 밑에 교토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나대진이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그 나대진에서 대진시로 옵니다. 나대진에서 오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오오스 대진시라고 지금 자가현에 있는 겁니다. 비파오 있고 그런데 거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대형 환자가 668년
668년에 이 중대형 환자가 일본의 최초의 그 천황이라는 일본을 세우는 천지천황이 됩니다. 제가 그냥 이때부터는 외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천황이라고 붙였으니까 내가 그냥 붙여주는 거고, 천지외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제38대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거의 정체를, 내가 임나일본무 할 때 얘기했지만 일본은 해 뜨는 땅이에요. 해 뜨는 땅이라는 거는, 또는 다른 말로 일본 말로는 야마토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백제가 자기네 나라를 스스로 불렀던 게 해 뜨는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외열도라는 건 백제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나라라고 보지 않고 이 백제 자체가 동쪽 끝으로 본 거예요. 이건 섬이니까, 부속됐으니까. 그래서 일본이란 말은 히노모토라고 하는데, 그거는 별개의, 여기 나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가서 별도의 나라를 세운 게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일본을 세운 사람이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인 부여용이었단 말이에요. 혈통이. 의자왕의 혈통이 된 사람이 천지천왕, 일본의 최초의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자체는 그 해 뜨는 땅이라고 그래서 백제인이 자기네들 스스로 불렀던 걸 일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나일본부 그러면은 일본이 백제를 와가지고 세운 관청이 아니라 뭐랬어요? 백제가 주관이 돼서 외열도를 쳐서 세운 감독하는 관청, 정부 관청이 임나일본부라고 그랬죠. 거기서 일본을 자꾸 우리는 일제교육에 의해서 세퍼레이트 된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은 별도의 나라. 그게 아니라 백제가 나당연합군에서 멸망하고 나서 외열도로 이주해 가서 세운 또 다른 백제. 그러니까 후백제가 되는 거예요, 후백제. 아까 누가 발해 얘기했는데, 발해는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유민들과 흑수말갈족이 합쳐서 만든 후고구려가 바로 발해 대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대진국도 한국 그 고구려사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중국 애들들이 동북공정에서 고구려만 들어가는 게 발해도 또 중국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정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외열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백제 왕족들이 가서 세운 망명국가다, 일종의. 예? 백제의 망명국가로서 구태의 명칭을 학술적으로 붙인다면 후백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